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8번째 단원 해방 두 번째 세션입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나는 전에 아버지가 전혀 위세를 부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일장 연설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셨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기보다는 세 형제처럼 살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만 그랬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다. 사람을 제압하는 성격에다가 아이들과 공통되는 습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중년 남자와 아이들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양 가장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에게 이상한 압박감을 주게 되기 마련이다. 체스턴지는 이런 인위적인 평등 관계의 허점을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아이가 고모나 이모들과 친구가 된다면 조만간 고모나 이모들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필요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친구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자유, 집안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만이라도 얻기를 원했다. 서로 형제처럼 지낸다는 아버지의 이론은 사실상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셋이 한 사슬에 묶인 것처럼 꼭 붙어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우리 형제가 세워놓은 습관들은 전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반나절 정도 쉬려고 갑자기 한낮에 퇴근하셨는데 마침 여름이어서 정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자. 격식을 따지는 엄격한 부모라면 아이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어른의 일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정원에 앉아있다? 멋진 생각이군. 그런데 우리 셋이 함께 앉아서 일광욕을 하면 어떨까? 그리하여 아버지가 가벼운 봄 외투로 갈아입으시면 우리는 아버지 쪽으로 가서 함께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외투를 입고 그늘도 없는 자리, 한낮에 뙤약볕이 살갗을 익히는 자리에 몇 분씩 앉아 있다 보면 땀이 나는 것이 당연했다. 너희는 어떤지 모르겠다만 하고 아버지는 말씀을 꺼내시곤 했다. 여기는 너무 더운 것 같구나. 집 안으로 옮길까? 그 많은 서재로 가자는 데 있다. 아버지는 서재 창문을 아주 조금 여는 것도 마지못해 승낙하시곤 했다. 승낙이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권위를 행사하셨다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대중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아버지가 즐겨 인용하시던 말은 여기는 자유의사당일세 제군들 자유의사당이라는 것이었다. 점심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 그러나 보통 때 같았으면 1시에 먹었을 점심 식사는 아버지의 오랜 습관에 따라 이미 2시 내지는 2시 반으로 늦추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차가운 고기는 사라지고 아버지가 늘상 기꺼이 드시던 유일한 음식, 끓이든지 뭉근히 익히든지 굽든지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조리한 뜨거운 고기로 대치되리라는 것과 그 음식을 남향의 식당에서 오후 2시와 3시 사이에 먹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반나절 동안은 앉아있든 걸어다니든 서로 떨어져 지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동문서답식 내용의 아버지가 정해놓은 논조의 연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쉼없이 계속되었다. 그토록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했던 외로운 아버지를 비난한다면 나는 걔만 또 못한 인간일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에 형편없이 부실하게 대답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내 양심을 무겁게 누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느낌은 느낌이다. 그건 끔찍하게 지겨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끝없는 대화, 내게는 너무 어른스럽고 일화 위주이며 지나치게 우스꽝스러운 대화에 끼어들게 되면서 나는 점점 더 나의 태도가 인위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일화들, 업무 이야기, 모해피 이야기,
교묘한 사기꾼 이야기, 사회적인 실책들, 법정에서 주정뱅이들이 벌어지는 듯에 대한 이야기 등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연기로 반응했다. 익살과 벼스러운 짓, 황당한 유머가 내가 채택한 노선이었다. 나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상냥함과 나의 은밀한 불순종의 태도가 합쳐져서 나를 위선으로 몰아갔다. 아버지가 계실 때 나는 나가 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에겐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월요일 아침이야말로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고전시대 때 전개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와이번에 가고 형이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개인 교습을 받으러 가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형은 내가 와이번을 싫어하는 만큼 와이번을 좋아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형은 나보다 적응을 잘하는 체질이었고 얼굴도 나처럼 일 없이 한 대 얻어맞게 생기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나처럼 행복한 예비 학교에서 와이번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올디 학교에서 곧장 와이번으로 진학했다. 올디 학교를 거치고 나면 영국 안의 어떤 학교라도 지상 낙원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형은 와이번에서 보낸 초창기 편지들 중 한 통에서 그곳에서는 식사 시간에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벨젠의 학교에서 바로 옮겨간 학생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와이번에 갈 무렵에는 제대로 급식을 받는 일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형은 아마 내가 와이번에 보인 반응 앞에 처음으로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형은 와이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와이번 시절을 누릴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복센 왕국에서 느꼈던 동질감이 와이번에서도 유지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이 내게서 들은 것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들을 모독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와이번에서 들려온 소식은 형의 동생이 콜의 천민으로 전락해가는 듯한다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묶어주었던 유대감은 뒤틀려서 거의 끊어지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아버지와 형의 관계가 더없이 악화됨으로써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여기에도 와이번이 관련되어 있었다. 형의 성적이 점점 더 나빠졌다. 게다가 형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은 형이 학교에서 배운 바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소장으로 계시던 랭카스터의 전통이라는 책에 형이 함부로 밑줄을 쭉쭉 그어 놓는 바람에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들통나버렸다. 형이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들은 개혁적인 교장이 그 학교 왕족들을 고치려 하다가 그들과 충돌하는 부분으로서 빤질거리면서 건방을 떨거나 세련된 척 건성을 건들거리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즈음 아버지가 형에게서 관찰해낸 모습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볼 때 형은 경박하고 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어릴 적에 보여주었던 지적 흥미는 전부 잃어버린 채 진정한 가치에는 감동도 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조르는 데만 급급한 자식이었다. 물론 아버지가 원래 우리를 와이번으로 보낸 목적은 우리를 사립학교식 인간으로 바꾸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버지를 경악시켰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희비극으로서 로카트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스콧은 아들을 경기병으로 만들기 위해 무진 애를 쓰지만 막상 아들이 경기병이 되어 나타나자 귀족이 되어 보겠다던 환상을 때때로 잊은 채 시건방진 꼴을 참고 보지 못하는 에든버러의 중후한 변호사의 태도를 견지한다. 우리 집도 그랬다. 발음을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애용하던 수사적 무기였다. 아버지는 와이번의 첫 음절을 늘 틀리게 발음하셨다. 젠치 않은 위번 녀석들이라고 으르렁거리듯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형의 어조가 도회적으로 매고 없어지고 나른해지면 나른해질수록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일랜드식으로 점점 더 활력이 넘치고 풍성해졌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코크와 더블린에서 쓰던 특이한 억양이 최근에 익힌 벨파스트의 억양 사이로 비어져 나왔다.
이 딱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아주 불운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 편을 들어 형을 공격한다는 것은 나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나는 가정의 역학 관계에 대한 내 철학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언짢은 상황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 자연스러운 기준만으로도 보아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개인적으로 형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은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알고 지내던 분들 중 하나로서 아버지가 어릴 때 다녔던 로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형의 망가진 교육 상태를 재정비하고 확장하여 샌드허스트에 입학시켰을 뿐 아니라 몇 안 되는 생도 장학금 후보생이 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아버지가 형의 향상된 모습을 제대로 평가해 주셨던 것 같지는 않다. 그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없이 멀어져 있을 때였고 다시 친구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선생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동시에 아버지는 거의 나만큼이나 와이번이라면 질색을 하셨다. 더욱이 나는 편지나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끊임없이 하소연해 오던 터였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마침내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셨다. 결국 아이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학교를 완전히 집어치우게 한 다음이 이 아이 역시 써리로 보내어 커크 패트릭 씨 밑에서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버지가 이 계획을 세울 때 회의의 망설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 내 앞에 닥칠 위험 요소를 다 생각해 보셨다. 고독의 위험, 대단한 학교에서 부산스럽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뀔 때 닥칠 상황, 늙은 노부부와 살게 될 때 찾아올지도 모르는 맥 빠지는 느낌 등 이 아이가 또래 친구 없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속임수였다. 마음속으로는 기뻐서 마구 웃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 없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치통이 없고 동상이 없고 신발 속에 돌멩이가 없으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결정이 내려졌다. 아마 다른 장점이 없었다 해도 다시는 운동 경기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황홀해했을 것이다. 그때 내 느낌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세금이나 헤어지고 싶었던 애인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방망이와 공으로 치고 던지는 일을 죽도록 싫어한 것은 불운이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부추겼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 또한 여느 교장 선생님들의 주장처럼 운동 경기에 도덕적일 뿐 아니라 거의 신비스러운 미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운동 경기는 긍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자주 야심과 질투와 쓰디쓴 파벌의식을 조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운이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뛰어난 사람들과 사귈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운이지 악덕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운동 경기를 좋아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은 애당초 내 체질에 들어있지 않았다. 속담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운동 경기를 하라는 것은 당나귀의 하프를 연주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었다. 많은 작가들이 지적한 바대로 행운은 거의 항상 더 큰 행운을 몰고 오고 악운은 더 큰 악운을 몰고 온다는 것은 기묘한 진리이다. 아버지가 나를 커크 패트릭 씨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때와 비슷한 무렵 또 다른 행운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동네에 살던 아이가 우리 형제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서였고 정확히 내 형 또래였다. 아서와 나는 캠벨 칼리지에 같이 다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다. 와이번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서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이제 회복 중인데 한번 와주면 좋겠다는 전갈이 왔다.
왜 그 초대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아서를 보러 갔다. 아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북유럽인의 신화가 놓여 있었다. 너 저 책 좋아하니? 내가 말했다. 너도 저 책 좋아하니? 아서가 말했다.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그 책을 함께 잡고 머리를 맞댄 채 여기저기 가리키고 인용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후에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서로 질문을 퍼부은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둘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둘 다 기쁨에 찔리는 아픔을 알고 있었고 둘 다 북방에서 그 화살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첫 친구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은 경이 그 자체이다. 첫사랑만큼이나 엄청난 경이,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경이이다. 나는 도대체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잉글랜드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아예 이런 친구 찾기를 바라지 않았다. 만약 아서가 복센 왕국과 똑같은 나라를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생에 자신과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와이번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 동안 심상치 않은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1914년 여름이었다. 내가 친구와 함께 영국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붙들고 씨름했던 기억이 난다. 피한다고? 친구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참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학기의 마지막 시간들은 내 기억 속에 약간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채색되어 있는데 기억이라 왜곡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곧 떠난다는 사실과 혐오하던 모든 것들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들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의자 하나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색다르고 기괴한 느낌을 주는 법이다. 방학을 맞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다. 샌드허스트에서 휴가차 나와 있던 형은 다시 소집되어 들어갔다. 몇 주 나는 서리의 그레이트 부컴에 있는 커크 패트릭 씨 집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은 혹시 생애에서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말 생각을 비슷하게 어떤 거를 좋아하고 또 생각하는 방법도 비슷한 친구를 혹은 친척을 혹은 아는 지인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너무 행운이겠죠? 음, 저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어, 나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걸 정확하게 비슷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한 명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음,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C.S. 루이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음, C.S. 루이스와 어거스틴, 어, 그분들의 발자취를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만나보면서 음, 많이 다르지만 어, 또 비슷한 점들을 찾아가 보면서 나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 혹시 만나지 못했다면 혹시 책에 나온 인물에서라도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